일본 특히나 도쿄의 이런 부동산이 그렇죠. 급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저희가 듣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일본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외국인 자금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엔화가 싸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보다는 일본에서 부동산 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국 분들 중에 일부도 일본 부동산을 사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요 흐름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본의 부자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특히 부자들도 이제 가담함으로 해서 30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일본이 3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너무 싸니까 맞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너무나 싼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자금이 유입이 되고 예. 이걸로 인해서 자산이 오르고 예. 이런 상황이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워린 버핏과 같이 홍콩의 저 부동산 펀드든 싱가포르 부동산 펀드든 미국의 부동산 펀드든 이런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투자금을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서 조달해서 해외 투자를 하다가 지금 딱 가만히 보니까 대만이나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 있네? 주식도 오르네? 그럼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르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자금, 홍콩의 자금, 싱가포르 자금, 유럽의 자금 막 들어와가지고 특히 도심에 가장 비싼 1급지 비싼 물건만 계속 사대니까 이제 막 오르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엔저였고 재료금 이건 꾸준히 유지가 됐었지만 지금 일본의 오랜 기간에 걸친 한국이나 대만을 전쟁 리스크를 키우는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에 들어갈 외국 자금들이 전장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모두 일본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그렇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또 이렇게 60%까지 오르는 도쿄의 집값이 있는가 한 반면 여전히 또 이제 빈집은 또 그렇게 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동경만 하더라도, 동경 교외 지역은 진짜 빈집이 많고,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교외라든가 이런 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까지 너무 막 대거 올려가 살 것 같으면은, 진짜 뭐, 싸구려로 나온 집들이라든가 사겠죠. 외국인 주도로 이제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교외나 도심도 떨어진 도심이 아니고, 가장 일본의 중요한 핵심 도심의 고급 맨션 이런 쪽으로 이제 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가 맨션이 더 잘 팔리고 더 오르는 그렇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저가 맨션 이런 거는 별로 안 오르는 그리고 아예 교외 지역에는 빈집이 널려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집이 막 1000만채다 막 900원짜리 집도 있대요. 맞아요. 이게 그럼 여전히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있는 상황이죠. 아직 거기까지 영향이 확대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확대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도쿄의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느끼잖아요.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부자들도 합류를 하기 시작하고 부자들이 뛰어들고 그러면서 주변이 또 가격이 좀 오르면 이제 일반인들마저도 집값이 오르는구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덥석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정성장 국가잖아요. 안정성장 국가에서는 부동산은 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불패신화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오른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영끌까지 우리 젊은 사람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불패신화가 아니고 패배신화 속에 있었어요. 부동산은 내린다. 라는 게 젊은 사람들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면 망한다. 아니면 차라리 임대로 있는 게 이득이다 라는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화 속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사고 돈 많은 부자가 산다고 해가지고 나도 따라갈까? 저 편성 구매할까? 라고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패배 신화가 있기 때문에 불패 신화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거는 뭐 외국인들이 사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그 돈 많은 부자는 어느 나라에 있지. 그들이 뭐 비싸게 사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들의 이야기고 나는
지금도 나는 패배 신화 속에 있는데 부동산을 왜 사? 자동차도 안 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따라가게 될까요?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말씀하시는 그런 저성장이 지속되게 된다면? 예. 그런데 저성장이 들어가면은 이제 서서히 사고가 이제 불패 신화에서 패배 신화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 바잉이라든가 추격 매수 이런 건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도시, 거점 도시 있잖아요. 부산이나 대구나 네네. 광주 이런 네. 쪽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모여요. 맞아요. 그리고는 교외에 빈집들이 막 생겨나고 맞아요. 있어요. 요게 이제 1차 변화고요. 그 다음에 2차 변화는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정도 가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와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부산 도심, 대구 도심, 광주 도심의 가격까지 안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고 서울에는 핵심 거점에만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마 이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성장 정도만 유지해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죠. 아. 예. 왜냐하면은 안정성장을 하게 되면 2% 정도 성장하면요. 부산 도심과 대구 도심, 광주 도심의 집값은 유지가 될 거예요. 물론 주변에 빈집들은 뭐 계속 나타나고, 왜냐하면 이제 또 지금 말씀드린 건 도심으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부산 주변, 대구 주변, 광주 주변은 계속 빈집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도심도 교외 지역의 산동네 같은 거는 이제 빈집이 막 생길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국에 빈집이 130만 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안정성장에서도 이거는 나타나요. 일본도 안정성장이 나타났고 유럽도 안정성장에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빈집을 저 정도 가지고 뭐 부동산이 굉장히 폭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저런 빈집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가 안정성장을 하면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2%대 안정성장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 이렇게 지방의 그런 거점 도시 이런 지역의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요, 이게 한국의 안정성장인지 저성장을 가름하는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추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앞으로 안정성장을 갈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팽팽히 맞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연끌해가 집 사야 되고 특례 보금자리 론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야, 아니야, 폭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사서는 상투를 잡아, 막 이런 게 지금 긴반하게 지금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죠. 요거의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적인 성장으로 회귀하면은 집 산 사람이 위인이에요. 올해도 내년도 저성장으로 1% 성장을 하는, 그것도 70년 만에 1%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깔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쪽박인 거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우리 항상 어렵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야, 내년 더 어려워질 거야, 임금 안 돼, 인상 안 해,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 뭐 언젠 좋았어? 이런 게 좀 약간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게요, 우리나라가 초고속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정기적금 이자율이 10%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정기적금 이자율이 2%니까 이게 이자율이야? 이런 이자율이 무슨 이자율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2% 정기적금 이자율이 정상이에요. 10%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여기 있다 보니까 2% 성장한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경제,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무슨 경제가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선진국의 안정 경제이기 때문에 2% 경제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경제예요. 빨리 우리는 이 10% 이자율을 잊어야 돼. 10% 수익률을 잊어야 돼. 2%에서 4% 수익률도 이거 굉장히 좋은 대박 이자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10% 쫓아다니잖아. 이건 아직 안정성장에 아주 적응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성장도 올해 내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 대박이 아니고 나의 고용과 나의 소득과 나의 자동차 구매와 나의 해외여행이 이제 걸려있는 이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게 다시 턴 어라운드 할 것인지 폭락할 것인지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된 모든 거죠. 거에 다 연관이 돼 있네요. 이게 안정성장이냐 저성장이냐에 따라서 뭐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뭐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맞아. 성장이 안 되는데 주식이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모든 자산 시장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삶에도 다 이게 깊숙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맞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중간에 변곡점에 와 있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맞습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국가의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곡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일본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장하면 일본처럼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면은 일본처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정성장이면은 일본을 그렇게 벤치마킹 안 해도 돼. 큰 트렌드 조금 전에 뭐 주변에 빈집 생기고 뭐 도심으로 그건 몰리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기 오. 때문에 빈집 생기는 거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성장이 무너지고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일본을 열심히 또 벤치마킹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일본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성장이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은 우리가 일본과 결별하고 전 세계로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우리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은 일본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저처럼 일본의 전문가는 일본의 지도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일반 개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 여행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본을 다시 봐야 될지 아니면 일본을 안 보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일본 여행 가도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도 역전을 당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일본에 밀린 게 IMF 이후 거의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부활을 한 건가요? 일본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4대1 정도 스코어가 나는 우리가 4고 일본이 1위거든요. 근데 갑자기 5대4로 역전을 당했어요. 전반전에는 4대1 이겼다고 해가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후반전 5대4로 역전돼 버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좀 그래도 냉정히 생각하면은 5대4로 역전됐으면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일본이 잘한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역전은 일본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못한 거. 이게 이제 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부활한지 안 하는지 이걸 또 판단해야 되지만은요. 저는 전문가로서 아주 부활하기는 이르다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 운영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막 자책골도 넣고 뭐 공격 어설프게 하다가 뭐 역전 당해가지고 지금 골도 먹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는 순간 5대4로 역전패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우리가 일본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자책골 넣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안일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안 좋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가 하면은 뭐 일본하고 경제에 있어서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가 1% 경제 성장한 때가 있었어? 라고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IMF 경제 위기 때는 1%가 아니고 마이너스 5% 역성장을 하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뭐 한순간 0.8%푹 꺼진 적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 또 이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때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외부적 충격 뭐가 있었지? 뭐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뭐 저 먼 데서 일어난 거고,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건 중동에서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외부적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1%푹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내년에도 1% 성장할 거예요. 근데 2년 연속 1% 성장한 거는 우리나라가 70년간 경제 성장을 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70년 만에 2년 연속 경제 성장 1%는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7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선진국들의 성장률 또한 낮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낮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코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성숙되고 선진국이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5%에서 4%, 4%에서 3%, 2%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2% 전후에는 안 떨어져요.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2% 전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이제 1%푹 떨어지면은 퍼센트지는 1%밖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거는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1%나 2%나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10%대하고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경제가 새오만 했을 때는 10% 성장은 성장률로 봐서는 엄청난 성장인데, 그 조그만한 파이에서 10% 성장해봐야 요만한 거거든요. 몸집이 애초에 그렇죠. 작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고래가 된 거거든요. 새우에서 고래가 된 거예요. 이 고래가 된 거기 때문에 2%는 새우의 10%보다는 퍼센트지는 낮아졌는데, 이 고래의 2%는 이딴만큼 덩어리인 거예요. 이딴만큼 덩어리에서 요게 이건가 1%인가는 엄청난 크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숫자 1, 2가 그렇죠. 아니라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군요. 규모의 차이를 인지해야 되는. 그래서 단순히 숫자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맞춰주면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우리 성장 때 새우만 할 때 아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10% 성장했는데 2% 성장, 그게 성장이야라고 하는데, 그건 새우 때 이야기고요. 고래가 된 우리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1%하고 2%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억이 아니잖아요. 5천억. 세계 10번째 경제 선진국이잖아요. 여기 1%, 2%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안정성장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그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돈 벌고 그렇죠. 못 버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념으로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념하고 뭐 그럼 실용하고, 그걸 이념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에 충격을 받느냐? 아니에요, 받아요.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때 하고 실용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때 하고는 또 천양지차거든요. 그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는 시장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중국 사람 싫다, 좋다 이런 감정이 있겠죠. 근데 감정이 있더라도 실용적으로 돈 버는 입장에서는 그래 싫어도 우리는 수출을 해야 돼, 교역을 해야 돼, 이게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 싫다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는 안 지낸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하고는 교역 안 할래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수출이 쭉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충격은 중국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중국의 수출이 빠지는 상당 부분은 이념 때문에, 중국이 싫다라는 혐중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념이 들어대면은 심리가 미묘하게 흔들리면서 장사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내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경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뭔가 틀어질 때 뭐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부메랑으로 않은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돈 벌 때도 그렇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금 흐름하고 이렇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 그 사람을 안 돼요. 나가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라고 할 건가. 그러면은 우리는 실용을 생각한다면은 뭐 흐름하게 입은 사람이나 잘 입은 사람이나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면은 다 고객으로서 커스텀으로서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고객 들어오세요. 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장사 안 할 거예요.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2년보다는 실익을 그럼 잘 챙겨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본도 이제 사실은 요 한 10여 년간은 우리 일본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더 심했죠. 이거는 뭐 우리한테 수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2년 과잉 상태에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일본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이제 수상이 바뀌고 하면서 경제를 조금 실용 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 경제에 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대 성장률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라도 잃어버린 일본 30년처럼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까? 한국도 혹시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듣는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지난 30년간 이제 우리 경제가 이념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국가 이념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공산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32개하고도 교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소련하고도 이제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됐는데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맺어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우리는 중공이라고 생각한 그 국가하고도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30년간 노태우 정권부터는 다 탈이념, 또 그 반대는 실용,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하고 수출하는 걸로 정책으로 바꿔서 지난 30년간 우리는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난 30년간은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우리는 탈이념, 실용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했죠. 그 바람에 성장률 하나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경제가 성숙돼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거죠. 근데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가 안정성장에 가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1%, 더군다나 2년 연속 이제 1% 성장하게 되면은 다시 일본 짝이 나는 게 아닌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도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실용으로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념을 버리고 민생으로 돌아서고 경제를 챙기면은 다시 1%가 2%의 안정성장으로 회복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라도 계속 이념을 중시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내년도 1%가 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0%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난 30년간 중에 올해와 내년이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하고 내년의 경제 운영은 진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의 앞으로의 향배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성장이 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경제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저성장이 돼가지고 안정성장에서 저성장이 돼서 1% 성장이나 0% 성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삶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모습을 한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은 첫째가 고용이 흔들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뭐 나는 이 회사 싫어. 그러나 이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이직 현상이 일반적인데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회사가 우리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고용 못 합니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요. 거기 일하는 우리들은 소득이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직의 가능성, 그것도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흔들리게 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이 불안정이고 소득이 불안정하면은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단적인 예로 일본의 지금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안 사거든요.
우리는 왜 돈 벌면은 집은 뭐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모아서 나중에 살까 맞아요. 하지만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안 사요. 그러면은 왜 자동차를 안 사지? 라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은 저성장을 30년간 경험해다 보니까 왜 자동차를 사지?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없어요. 차를 안 사는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나 소득이 그렇죠. 불안하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를 안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 젊은이들 해외여행 잘 가잖아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많이 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많이 갈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가요. 더군다나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 패스포드를 안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권 자체를. 여권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의 고용이라든가 소득 틀 속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치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대학생 다니고 내가 뭐 아주 박봉의 직장 생활 다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왜 해외여행 가지? 왜 여권을 가져야 되지? 내 지금의 월급하고 내 지금의 소득 가지고는 그거는 갈 수 없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생각이 있으니까 떠나서 풀고 와서 또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안정성장기 때 이야기고. 그치, 왜냐면 돌아와서 돈을 벌 수 벌 수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내가 갈 데가 없으면 떠나지 못하겠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 인구가 2.5배 내지 3배 많거든요. 사실은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인구는 훨씬 적은데.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많아요. 왜? 우리는 안정성장기에 여유가 있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저성장 속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성장이냐 안정성장이냐는 거는 단순히 뭐 거시경제가 2% 성장하느냐 1% 성장하느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 성장률이라는 게 기업의 또 성장률이 다 더해져서 네. 국가의 경제 성장률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게 또 이제 개인하고도 연결되고 개인의 고용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가장 먼저 쉬운 부분이 네. 먼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게 바로 나와 네. 직접적으로 연결을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1% 성장하는데도 이제 어떤 충격이 오는가 하면은 한국이 기업 중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기업이 40%가 넘었어요. 2%에서 1%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0%가 넘기 시작하면은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불안해지고 소비가 불안해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 변곡점에 우리 경제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보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어찌됐든 지금 그 안에서 뭔가 돌파하고 살아남는 생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저성장에도 살아남던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0%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 되면은 더 심화되죠. 그러면 일본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도산하거나 이제 망하고 지금의 살아남은 토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일본의 그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지난 30년간 이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인 거예요. 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던, 기술력이 있었던, 영업력이 있었던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지 마시고 지난 30년간 도산한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업들을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성장 어느 정도 안정 성장일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선두 그런 업종이 있으면 따라가는 업종까지도 잘 되는데 잘 되죠. 저성장일 땐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가게들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직종 중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은 자영업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성장이 1% 성장이 되면서 요게 20% 이하로 내려앉았어요. 한번 주변에 가게들을 한번 보세요. 빈 가게 많아요. 빈 가게가 많아요. 저기도 빈 가게 있네? 네. 저기도 빈 가게 있네?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20% 이하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2%가 1% 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또 문을 닫는 자영업, 가게들, 여기 이제 살살 생겨나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곡점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은 이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으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재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자영업으로 이제 또 뛰어들게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또 생기잖아요.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페 붐이다 보니까 그런 빈 가게 있으면은 나는 저게 커피숍을 열어가지고 될 거다라고 커피숍을 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 커피숍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또 경기가 확 개선돼가지고 장사가 될 때가 있으면은 이 부침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를 기다리면 됐어요. 근데 저성장이 되면요. 기다려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기다려도 버텨도 장사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 계속 까먹어. 그러면은 이걸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거는 안정성장일 때하고 저성장일 때 판단의 중거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정성장일 때는 버티면은 가능성이 생길 기회가 생기는데 저성장이 되면은 버텨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그렇죠. 그런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정말 그 저성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성장이 좀 더딜 뿐이야, 성장이 좀 낮을 뿐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본을 여행 가시면은 다시 일본의 거리를 다시 봐셔야 돼요. 거기에 가게가 이제 얼마나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옛날 같으면 그 모든 일본의 가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여기 가게도 빈집이네. 여기는 뭐 맛집이라서 사람 바글바글한데 사람들 아무도 없어. 이건 뭐야? 일본의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 지금 토요타가 그렇게 잘 된다 그러는데 토요타하고 다투던 닛산은 지난 30년 속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니가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다 아는 샤프 이거 팔려갔거든요. 상이오 망했거든요. 토시바 지금 거의 빈사 상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니가 잘 된다라는 것만 보지 그 옆에 토시바, 샤프, 상이오 망하거나 망해가는 걸 못 봤고 토요타가 잘 된다는 거 보고 닛산이 망해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맛집이라고 하니까 일본 손님 많네? 일본 경제 부활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옆에 가가지고 망한 가게, 문 닫은 가게를 보고 일본도 이렇게 잘 되는 가게가 있지만 이 문 닫은 가게 있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액션이 뭔가 있나요? 정부가 이제는 이념 중심에서 이제 민생 중심으로 이 경제 정책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의 운영 원칙을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그래서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은 우리로서는 이제 준비할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앞으로 해외여행 계속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직장 취직해가지고 이제 3년 차니까 나는 무조건 차를 사야 된다. 내 차 사는 게 내가 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정성장기에는 꿈이었지만은요. 지금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자동차가 필요해? 거기 유지비가 얼마야? 보험료는 얼마야? 라는 걸 이제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나하나도 한번 저성장의 눈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도를 자꾸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지금 앞으로의 그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나의 씀씀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쓰던 대로 쓸 게 아니라. 일단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윳돈 그럼 50만 원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옛날 같으면은 뭐 3% 4% 이자율 주는데 있으면은 3% 4% 그 이자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성장이 딱 된다고 생각하면은 4% 이자율은 이거는 진짜 대박 이자율이죠. 경제 성장률이 2% 1% 간다는 거는 기준 이자율이 2% 1%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4% 예금 이자율 준다는 건 이거는 더블 주는 거죠.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복리로. 그러면은 저축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 4%를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건 대박 이자율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이게 또 유통이 안 되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도 잘 써줘야지 네. 경제가 돌지 라는 예.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애국심. 애국심은 살아나지만 나는 가난해지는. 지금 이런 저성장이 되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저성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부로서도 하루빨리 그렇게 이념 중심에서 실용과 민생과 이런 쪽으로 이제 시프트 해가지고 빨리 이념을 걷어낸다면은 저는 다시 2% 회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저성장과 안정성장의 차이가 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사는 시대가 안 되는 시대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경제의 틀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시적 경제 흐름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성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일본도 사실은 지난 30년 초입에 그걸 알았더라면 제대로 장기 침체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경제 정책이 엉망이었어요. 그 바람에 30년간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완전히 저성장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권을 가져야 돼? 왜 해외여행해? 왜 자동차를 사야 돼? 라는 사고로 굳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여행 가라고 해도 여행 잘 안 가고, 자동차 사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를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침체되고 젊은이들도 해외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네, 축소되고 있는데 한국은 막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해외여행도 갈 거고 차를 살 거고 뭐 전철관에서 뭐 어깨 부딪히더라도 악한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활력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시 정책에서 이념을 빼고 민생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교역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만 앞으로 계속해도 우리나라는 안정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떨 때는 또 으쌰 하면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오히려 다이나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은 앞으로 저는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바뀔 수 있게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겠네요. 더 네. 크게.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송기가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그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인 51명까지 태우고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본에서도 아 정말 고맙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게 또 이제 훈훈하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최근에 또 일본 경제산업상이 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면서 너희 또 이렇게 또 우리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아졌는데 교수님께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행 가가지고 친절하고 매너 좋고 이런 일본 국민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일본의 지도자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저도 잘 아는데 이 친구는 일본의 일반 국민들하고 또 달라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아베파라고 해가지고 아베파 소속이거든요.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굉장히 보수 우익에 아주 강한 사고를 가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국민들의 그런 전차관에서 만나는 국민이라든가 식당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의 지도층도 잘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거든요.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도층, 특히 자민당의 그 보수 우익들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버리면은 일본의 진짜 움직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도 이제 우리는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일본의 지도층, 정치가들의 보수 우익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뭐 10년마다 바뀌기도 하면서 굉장히 정권조차도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70년간 정권 교체가 단 3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민당 독재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정당이 일본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면면이 이어가고 있는 자민당, 그 속에서도 수상을 배출하는 주요 파벌들의 움직임, 이거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정권의 움직임,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고 장관이 어떤 사람이 임명됐고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일본의 수상이 어떤 성향이고 경제를 담당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보수 우익이 경제를 담당해? 그리고 그 친구가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다르네. 왜 그럴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또 타이밍이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보수 우익들, 특히 지배층들이 한국을 보는 관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볼 때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텐데 옛날에는 정한론, 한반도는 정벌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옛날 역사고 그것도 이제 옛날 역사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지배층들의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거는 한국 전쟁 때 정한론이 기지 국가론으로 지배층들의 한반도관이 바뀌었거든요. 기지 국가론이 뭐냐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니까 한반도는 전장화가 돼 있는 거죠. 전장지대화, 전쟁지대화가 됐는데 일본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제조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한국에 전쟁터로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팔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엄청난 떼돈을 벌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떼돈을 벌면서 왜 그렇지라고 보니까 한반도는 전장화, 긴장지대화가 되고 일본이 그 후방 기지, 병창 기지가 돼야지 일본한테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한론이 기지 국가론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지 국가론으로 바뀐 지도층이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한반도는 전장화되고 일본은 기지 국가화 되는 게 일본의 국익이 최대화되는구나라는 걸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세속 정치가 그렇죠.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뭐 아빠, 뭐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그런 기본 뼈대를 정한론이라는 그런 걸 뼈대를 계속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도 퍼져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아베파라고 했지만은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가 그 정한론을 주장한 그 고장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외할아버지 무릎팍에서 한반도는 정벌해야 된다라는 무릎팍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병참이나 이래 보급기지로 떼돈을 버는 거 있으면은 아버지는 봐라 옛날에도 정한론인데 이제는 이 기지국가론이란다 라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 무릎팍에서 기지국가론 하면은 일본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구나 라는 걸 세속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지금 일본의 지배층을 이루고 그중에 특히 아베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소속되어 있는 아베파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국가와 기지국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장국가는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을 장소? 치르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긴장이 굉장히 텐션이 강화되는 히트업되는 지역이 전장국가, 전장지대라는 게고 이제 기지국가로는 그 뒤에서 보급기지, 병창기지, 물건을 대해주는 기지 역할을 하면은 떼돈을 버는 구자라는 게 이제 기지국가라는 거죠. 그래 너네가 전쟁이 나야 우리가 돈을 벌어. 근데 이건 생각인 건데 이걸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는 액션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가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2012년 체제라고 그러는데 2012년을 중심으로 일본이 확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아베가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따라온다. 요거는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수출 보복을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썼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더 따라오고 이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판 싸웠어요. 그랬어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싸운 걸 모르는데 2010년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판 싸웠는데 이때 완전히 일본이 깨갱하고 졌어요. 그때 이제 소위 중국판 수출 보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은 경험을 일본이 중국한테 당한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의 그때 싸우면은 중국이 수출 보복하고 일본이 완전히 항복했어요. 근데 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은 한국을 수출 보복했는데 한국이 항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그 중국한테 당한 걸 그대로 한국한테 했는데 한국은 일본이 뭔데 말이야. 너 자편하고 우리 안 질 거야 라고 이제 2019년에 붙었잖아요. 근데 2010년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항복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한가 하면은 중국에 대한 복수, 중국에 대한 보복.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여러분이 잘 한 번씩 듣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인도양하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인도양에 있는 국가들이면 국가 인도, 호주 뭐 이런 나라들하고 태평양에 면하고 있는 일본, 호주, 미국 이런 나라와 같은 거는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걸 해양 국가라고 합니다. 해양 국가들끼리 뭉쳐서 대륙 국가, 그 중에 가장 일본이 타겟으로 한 건 중국이었는 대륙 국가인 중국을 봉쇄하고 굴복시키자라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뭉친 그렇죠. 조약이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일본이 아베가 2012년부터 전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미국을 계속 꼬셨어요. 형님 같이 합시다. 형님, 저 중국이 자꾸 커오는데 형님도 저 중국 싫죠? 중국 저 눌러야 됩니다. 지금 저 안 누르면은 앞으로 중국이 형님한테 더 대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미국도 2017년에 일본 말이 맞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패는 이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미중 패권 전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거지만 요거를 꼬드긴 거는 일본인 거죠.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처음 계획한 거는 아베였네요. 아베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일본의 지도층들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랜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미중 패권 전쟁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일본이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게 진짜 생각나는 게 근데 이게 왜 처음부터 안 된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꾸 중국을 패라 그러는데 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제품이 없으면은요 서민들이 생활을 못해요. 예를 들어가 지금 이제 할로윈도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할로윈 제품하고 크리스마스 제품이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값싼 물건을 이제 수출해주고 하니까 우리야 뭐 달러는 그냥 윤전기 찍어내가지고 사주면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잘 사는데 왜 중국을 패야 되지? 굳이?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렇게 싸게 하지만은 앞으로 중국이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좋은 물건을 사는 시대는 끝나고 오히려 중국이 위안화를 윤전기로 마구 돌려가지고 미국을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형님 지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2017년에 트럼프가 일본 말이 맞아. 지금 중국 패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는 무역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패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패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일본이 그렇게 하는 저희는 우리나라를 전장국으로 만들어야 본인들이 그 돈을 번다는 기지국가론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왜냐면은 인도 태평양 그렇죠. 전략과? 왜냐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중국을 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1 전장이 타이완이에요. 대만. 네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뭐 지금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2 전장이 한반도예요.
여기는 북한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한국이 중립만 취하면은 요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빠져요. 중국 코 밑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더 가까이 있고. 여기에 사실은 사드 같은 건설해두면은 북경이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일본이 기지화 해가지고 기지국가라고 해서 저기에 레이더를 달아놔도 그냥 뿌옇게 보이는데 한반도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해두면은 북경은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뭐 호주하고도 협력하고 인도하고도 협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가 타이완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끌어들이냐 안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만도 전장국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최근에 저희가 또 들은 게 워런 버핏이 그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죠. TSMC 시장 점유율 거의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가 되게 단기간에 매도를 치고 오히려 일본의 상사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말씀하신 그런 전장국가 막 이런 일본이 일본의 위기감을 일으키는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왜 TSMC 주식을 팔았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장지대화 되면은 두 힘이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이 리스크가 많은 이 주식은 팔고 리스크가 적은 주식은 뭘까요? 종합상사, 일본의 종합상사.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국가로서 혜택을 누리는 지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을 사는데 그중에 기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병참이라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서 보내주고 운반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회사가 뭐냐면 종합상사거든요. 그런 전장국의 리스크가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일본어와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TSMC 주식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팔고 일본의 종합상사는 프리미엄이 많으니까 산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일본이 TSMC 그 공장을 일본에 또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것도 반사이익이네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죠. 왜냐면은 미국 형님한테 형님 저 TSMC 저게 전장지대 속에 있으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면은 대만 폭격이 문제가 아니라 TS 공장이 폭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은 올스톱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도 못 만들고요. TV도 못 만들고 미국 경제가 올스톱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지. 그러면 큰형님이 TSMC 보고 야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이제 일단은 미국으로도 옮기고 너 그 바로 옆에 있는 내 동생 국가 기지국가인 일본으로도 옮겨.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TSMC는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대만의 1위 거의 국가 기업 그렇죠. 같은 데잖아요. 국가 우리나라에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같은 그런 그렇죠. 큰 엄청난 대만의 밥줄이고 뭐 그런 기업인데. 삼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정도죠. 이건 뭐 대만의 뭐 국부 기업이라고 할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리스 창 회장이 안 된다. 난 대만에서 컸고 대만에 지금 국익이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갈 수는 없다 했는데 큰형님이 와. 주력 기업은 이제 대만에 남기지만은 이제 미국에도 그러면 공장 차리고 또 일본에도 공장 차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일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만은 거기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국가가 일본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주식과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월가의 주식 투자자들은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패면은 중국에부터 돈을 빼야 되잖아요. 불안하죠. 돈을 빼면은 뭐 그 돈은 미국에 다시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기지 국가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이 지금 막 오르는 거예요. 뭐 주식만인가요?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 건 물론 중국의 돈도 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펀드들이 투자한 돈 빼면은 물론 뭐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최근에 한미일 그런 또 캠프 회의가 있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네. 이것도 연관이. 너무 연관이 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일본이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패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도 말을 안 들었고요. 내가 왜 그거 들어가? 문재인 정권도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그거 들어가면은 왜 들어가?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정권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연계에 들어간 게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미일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국을 패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 중국을 패는데 가담을 해버렸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익을 그렇죠.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념이 어떻게 들어가게 돼버리는.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에서 수출이 쭉쭉쭉 빠지면서 중국에서는 괘씸한데? 뭐 괘씸한 거는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빼라고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 큰형님하고 형님 속에 들어가니까 중국으로서 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져나오면서 중국의 수출이 쭉쭉쭉쭉쭉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푹푹푹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미일이나 이런 게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좀 치중이 돼서 오히려 더 우리 그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반인 생각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되게 그렇죠. 컸었거든요. 협정을 맺었으니까 더 이제 수출도 더 이제 왕성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쭉쭉 빠진다고 얘기 쭉쭉 빠지고 경제도 지금 원래는 이런 구조에 안 들어갔으면은 우리나라가 2%대 안정 성장을 할 구조였어요. 근데 이 구조로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빼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1%로 푹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한미일이나 뭐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거는 없네요.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핵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얻으면은 이제 충분히 방어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오히려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그렇죠.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생각한 거는요. 북한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쳐다도 안 보네요. 쳐다도 안 보죠. 이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근데 이 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형님들 그러면 같이 중국을 팹시다. 라고 들어가니까 이제 경제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오랫동안 이거를 밑작업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거잖아요. 네. 인도 태평양 전략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몰랐죠? 우리 역대 정권은 알았어요. 이명박 정권은 아베 정권이 바뀌기 전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보수 우익의 움직임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사실 일본이 이렇게 바뀐 게 2012년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아베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 아베 정권의 그런 우경화 노선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거기에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 붙는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 구조 속에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잡은 문재인 정권도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고 하니까 일본은 수출 보복도 하고 막 한국을 어떻게든 흔들려가지고 구조 속에 잡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정권에서는 그래? 그럼 난 들어가겠어. 라고 해주니까 일본에서는 웰컴. 미국도 뭐 웰컴 뭐.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권이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계산해봤을 거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점은 말씀하신 그냥 북한과의 그런 북한이죠. 오로지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한 건가요? 크게 생각해요. 북한의 핵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너무 두려워했구나. 네. 그래서 미국하고의 협상에도 항상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핵무장하는 데 도와달라. 아니면 핵무장이 안 되면은 전술핵, 그러니까 뭐 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걸로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래 도와줄게. 그 대신 중국 때리는데 너도 동참해. 또 제가 알기로 미국이 이 한미일 관계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정말 70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요게 한미일 연합을 만들려고 한 게 바이든 정권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 속에 이게 한미일 연합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야, 일본하고 화해해가지고 한미일 협력하자.
라고 해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식민 지배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교 정상화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바람에 이건 깨졌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노력한 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군부 쿠데타를 한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일본이 이제 40억 불을 이제 줘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야, 내 40억 불 줄 테니까 일본하고 잘하자. 일본하고 잘하는데 우리 큰형님도 함께 잘하자고 한다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너 나하고 미국하고 잘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미일 연대가 또 맺어졌어요. 돈 받고.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우리는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교를 맺겠다라고 해가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맺고 중국하고도 국교를 맺고 저 뭐 헝가리, 폴란드 뭐 스탄 국가들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국교를 맺어가지고 경제 형태를 쭉 늘렸거든요. 그 덕택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미일 삼각연대로 갑자기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라도 알았어요. 일본의 의도를. 교수님을 통해서.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본의 의도를 알았고 미국의 의도도 알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본 것보다 미국이나 일본이 더 크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득을 봤다는 걸 이제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국가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념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념을 뺏는 거기 때문에 한미 캠프 데이비드 삼각연대는 이게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파기를 못해요. 한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이 뭐 부동산 계약이나 뭐 자동차 구매 계약하고는 이거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거는 약속한 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렇더라도 지키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수출을 이제 회복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하고도 수출 잘해야 되지만 미국하고도 수출 잘해야 되지만 중국하고도 수출 잘하고 러시아하고도 수출 잘하고 중동하고도 잘하고 아프리카하고도 잘하면은 우리 경제는 다시 2%로 회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중국하고 수출하지 마라 하더라도 왜 수출을 안 해야 되지? 이건 중국 시장은 그래도 5% 성장하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한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은 점점 어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수에 팔릴 수 있는 물건 우리 또 많잖아요. 네, 좋아하죠 또 저희 걸. 화장품 이런 건 내수 제품이고 뭐 식품 맞아, 이건 내수 제품. 우리 라면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중국이 이제 완전히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념에 빠지지 말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그렇죠. 경제는 실리입니다. 중국의 내수로 가지고 성장할 것 같으면 5%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지금 우리 1% 성장하는데 5%면 5배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념을 가지고 중국 뗀 놈 싫어 뭐 오히려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입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칭따오 맥주에 오점 넣어가지고 맞아 그거 그 이후로 안 먹잖아요 칭따오를. 그러면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뭐 칭따오 안 마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중국 맥주 싫어하겠네. 그렇지. 그럼 한국 맥주 신뢰하겠네. 카스테라를 팔아야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언론에 중국놈 진짜 너무 나쁘다. 어떻게 거기에 그걸 하냐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라면은 카스테라 팔아야 돼. 지금의 기회다. 기회다. 네.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이 관계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중국에서 아사히 맥주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오호. 그러면 테라와 카스를 팔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또 이번에 지금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게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고 싶으신 생각이 드신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온다라는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 지난 30년은 일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변곡점에는 일본을 봐야 된다.
라는 게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일본을 봤을 때 그럼 이 일본의 저성장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이 전자. 해결책. 저성장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저성장이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 네, 먼저 이 책을 읽고, 네, 저희 뭐 도서 PPL 받지 않았습니다. 네, 뭐 홍보비 이런 거 받지 않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광고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 일본이 온다는 책을 읽고 경각심을 갖고 위기감을 좀 느끼고 제대로 이 현실을 보고 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성장 시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 그 방법론 어떻게 인지하고 개인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면은 예.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PPL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긴 시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너무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딱딱한 프로 이런 데 출연하다가 오늘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이 한국의 저력, 활기, 이 한국의 활력. 저력, 이 활력. 어깨 툭툭. 어깨 툭툭. 나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저는 이 저성장을 돌파하고 다시 2% 안정성장으로 여러분만 보면 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